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1월이에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달력이네요. 어느 집이나 새해를 앞두곤 달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었죠. 달력도 형태별로 매일 뜯어내는 인력, 3개월을 동시에 보는 3단 달력도 있고 탁상용의 일주별 달력 등등 여러 형태의 달력을 보내요. 멋진 풍경의 달력과 멋진 모델의 달력, 그냥 숫자만 있는 달력에 최근엔 나만의 달력과 같은 맞춤식 달력도 있네요. 매년 새로운 달력을 보면 새해에 대한 설레임과 마주하게 되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기쁨이 있어요. 또 작년은 갑진년으로 푸른 용의 해였으니 올해는 을사년이면 을사늑약, 을사오적, 을사년에 대한 역사엔 좋지 않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네요. 하지만 올해는 반대로 국가와 민족에 큰 도움이 될 을사조약이 있을 것 같아요. 왜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국은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달력엔 음력과 양력 다 이용하네요. 과거엔 이중과세라고 해서 설날이 뭉개지기도 했지만 사실 설날이 지나야 진정한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해서 2005년 1월엔 우리의 달력으로 2025년을 열어봅니다. 동쪽숲의 윤술 같은 이야기는 내가 겪은 입시 제도로 58년 개띠의 입시에 대한 추억을 짚어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19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초의 탄생, 해시계부터 원자시계까지 시간 측정의 역사란 책을 처음 펼치면 이 책을 감수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이 쓰신 감수의 글이 나와요. 그 첫 페이지를 읽는데 바로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그대로 옮겨볼게요. 선조들은 해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지금이 언제인지 가늠했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에 뜨면 일을 나갔고 서쪽에 저녁 해가 뉘엿하면 집에 갈 시간이었죠. 해가 시계의 역할을 했다면 달은 매일의 날짜가 적힌 달력인 셈이었습니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리고 달이 보이지 않는 금음을 지나면 달의 모습은 같은 순서로 규칙적으로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30일 한 달을 한 달이라고 하고 날짜 적힌 달력을 달력이라고 하는 이유네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위치가 매일 조금씩 변하고 1년이 지나면 해가 작년에 떠오르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떠오른다는 것도 선조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한 해라고 하는 이유죠. 우리가 손목에 찬 시계와 벽에 걸린 달력을 이용하듯이 선조들은 해와 달로 시간과 날짜를 쟀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달력의 달이 하늘의 그 달인지 몰랐고요. 한 해의 해가 하늘의 태양인지 몰랐네요. 내가 너무 당연한 것을 너무 무심하게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싶더라고요. 달력은 1년 가운데 달, 날, 요일, 24절기, 행사일 따위의 사항을 날짜에 따라 적어 놓은 것이죠. 달력은 매년 반복되는 날들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변화하고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음이지요. 계절이 그렇고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도 그래요. 이는 결국 하루를 결정하는 지구의 자전, 한 달을 가르쳐주는 달의 공전, 한 해를 알려주는 지구의 공전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공전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일정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달은 29.5305891이고 1년은 365.24219879일이래요.
시간으로 하면 365일 5시간 48분 46.08초래요. 그래서 대략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윤년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현재 달력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라고 해요. 이집트의 달력은 순수 태양력의 원조예요. 달의 움직임과 무관하고 윤년도 없는 달력이었고요. 그런데 기원전 6000년경부터 사용되다 보니 1년의 길이가 매년 15일 정도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차로 해서 농경이나 홍수 등 재난에 미리 대비하거나 농사를 짓는데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등 국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달력이, 더 나아가 천문이 매우 중요한 권력적 요소를 가지게 된 것이네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우스 달력이에요. 이 그레고리우스 달력은 율리우스 달력을 개량하여 쓰게 된 것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 제국에서 쓰던 달력이네요.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는 당시에 달의 모양에 따른 달력, 태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상인들과 농부들도 태양력을 사용함으로써 생활이 더 간편해졌고요. 태음력에 따른 복잡한 윤달 계산과 새 달은 새로운 달 모양에 따라 시작되어야 한다는 방식은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죠. 율리우스 달력이 이 모든 불편함을 모두 해소했네요. 이 달력은 16세기 말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대기인 BC와 AD에 대해 알아볼게요.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이란 뜻이죠. 우리말로는 기원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하는 서력 기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란 말이죠. 서력이란 서양 책력이란 뜻이에요. AD는 6세기경 교황 요한 1세가 부활절을 계산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표를 만들라고 책력 전문가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지시했대요. 그래서 디오니우스는 새롭게 만든 연호를 아노 도미니 모스트리 예수 크리스티라고 했대요.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네요. 결국 AD, 아노 도미니, 석이란 연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연호는 약 1000년경부터 유럽 전역에 사용되었고 교황으로부터 1431년 공식 승인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역사 연도와 천문학자나 수학자가 사용하는 연도에는 1년의 차이가 발생해요. 문제는 디오니시우스가 새로운 연대를 만들면서 그 시작을 서기 1년으로부터 시작한 데서 발생했네요. 무슨 말이냐? 시작은 0년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년부터 시작해서 1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네요.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 사이의 간격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이를 빼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AD 1998년과 AD 2000년 사이엔 2년이 있죠. 그런데 BC 2년과 AD 2년 사이의 간격은 얼마일까요? 답은 4년이 아니라 3년인 것이네요. 표를 보시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서양 책력의 기본은 예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카이사르 시대의 율리우스 달력이 가진 오차는 11분 14초의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엔 아주 사소한 차이니까 무시해도 큰 영향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모여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자 그 오차가 10일이나 발생한 것이에요. 해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 3월 21일이 아니라 3월 11일이 되었던 거죠. 이러니 로마 교회는 달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1572년에 교황이 즉위했는데 바로 달력 개혁을 시도했고요. 여러 가지 바뀐 것이 있지만 가장 극적인 것은
계절과 달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10일을 없애기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15일이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열흘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죠. 아무튼 이후 여러 가지 변혁과 개선을 거쳐 지금의 달력이 사용되고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이정모 선생님의 달력과 권력이란 책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참 신박한 것들이 많아서 아주 재미있네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지 며칠 만에 부활한지 아세요? 대부분 3일 만이지요. 너무 자주 익숙하게 들어왔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3일이 아니고 이틀 만에 부활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3일이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에서는 당일, 그러니까 금요일도 포함시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죠? 그럼 이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달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역법의 완성체인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이 있어요. 조선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천문 수준이 낮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일식과 월식의 시각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역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고요. 왜 역법에는 칠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칠정은 글자 그대로 7가지 정치가 아니라 해와 달과 함께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라는 5 행성을 아울러 칭한 것이에요. 원래 정치란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고, 하늘의 별들이 이 세상의 정치 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했기에 정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네요. 칠정산이 편찬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일식과 월식을 미리 계산한 일이 가능해졌어요. 이 수준을 당시로 평가해 보면 1442년에 이만한 수준의 천문학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아랍 이외에는 조선뿐이었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수준이었네요. 특히 일본의 칠정산에 해당하는 정향력은 우리보다 240년 늦은 1682년에야 등장하는데, 이 역법을 만든 이가 1643년 조선 통신사로 왔던 박안기가 모종의 수학적 해법을 도와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향력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조선의 칠정산이 일본의 정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또 우리의 달력은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순수한 태음력과는 다른 태음 태양력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순수 태음력은 달의 운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달의 모양이 평균 29.50359일을 주기로 변하는 것을 한 달로 정해서 만든 달력이에요. 또 여기엔 윤달도 없어서 결국 계절과 달력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태음 태양력은 이런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윤달의 개념을 도입해서 달력과 계절의 불일치를 다소 해결한 달력이에요. 그러다 보니 태양의 공전주기 365.2422일과 태음력에 따른 1년 354일과의 차이 11.2422를 보정하기 위해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3년 정도의 간격으로 13개월짜리 1년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 그러니까 입춘, 우수, 경칩으로 시작해서 하지를 거치고 추분, 동지, 대한으로 마무리되는 절기는 태양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에요. 절기에 맞춰 농사 일정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에 계절과 오차가 적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음력 기준, 새해를 이야기할 때 띠를 나타내는 명칭에 대해 이야기해요. 올해는 뱀의 해고, 푸른색을 나타내는 을의 해이기에 을사년이 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달력에
육십갑자라는 날의 흐름을 알려주는 장치가 들어 있어서 그래요. 이 육십갑자는 하늘의 줄기라는 뜻을 가진 10개의 천간과 땅의 가지라는 뜻을 지닌 12개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간의 순서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해서 10개고 지지는 우리의 띠인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개네요. 이 순서로 매년 조합을 이뤄가니까 예를 들어 첫 조합인 갑자년은 60년마다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세가 되면 내가 태어난 해가 되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되돌아올 회자와 갑자를 써서 회갑 또는 환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천간은 10개인데 음양 오행과 맞춰 색깔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행은 목화, 토, 금, 수예요. 순서상 홀수인 13579는 양을 나타내고 짝수인 24680은 음을 나타내요. 갑과 을은 양과 음의 조합이고 오행에선 목이고 색은 청색이에요. 병과 정은 오행은 화, 색은 붉은색, 무와 기는 오행의 토에 해당하고 색은 황색이에요. 경과 신은 오행은 금, 색은 백색, 임과 개는 오행의 수, 색은 검은색을 나타내네요. 그래서 2024년 작년은 천간은 갑, 지지는 용띠인 진 해서 갑진년이었고 바로 푸른 용의 해였죠. 올해는 을사년이 되고 푸른 뱀이 되죠. 재밌죠? 또 우리 역사를 말할 때 흔히 5000년이라 하지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로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의 기원 연호인 단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단기는 고려 말에 처음 사용하였고 조선 말기에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에서 다시 사용했다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식 연호로 모든 공문서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후에 법률로 단군 기원 4295년 1월 1일을 1962년 1월 1일로 공포하면서 폐지가 되었네요. 서기를 단기로 변환할 때는 서기에 2333을 더하면 되네요. 올해 서기 2025년은 단기 4358년이네요. 과연 단기를 다시 쓰게 될까요? 이렇게 달력에 대해 알아봤네요. 이어서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내가 겪은 입시제도.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내가 겪은 입시제도로 이야기한다. 나는 베이비붐 세대 중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몰려있다는 58년 개띠다. 어느 문헌엔 58년 개띠가 가장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베이비붐 세대의 중심인 것은 맞는 것 같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 아이들이 많으니 모든 면에서 경쟁이 심했다는 이야기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아이가 많았을까? 지금은 초등학교가 나 때는 국민학교였다. 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당시 한 반이 60명이 넘었고 그것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반, 120여 명이 한 교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수업을 한 것이다.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엔 부적절한 것이 많지만 당시엔 부족한 학교에 수용 불가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당시만 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해서 매일 학교로 바퀴 3개 달린 빵차가 와서 원조 물자인 옥수수 가루와 분유 가루 등을 섞어 만든 빵을 일정량 배달해 주었다. 아이들에게 다 줄 양은 아니고 청소당번에게만 배식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아이들에겐 선생님께서 양해를 구하곤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려주시곤 했던 가슴 아린 기억이다. 내 친한 친구는 빵을 받으면 항상 3분의 1만 먹고 나머진 집에 있는 동생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이 빵은 식으면 돌처럼 딱딱해졌지만 그래도 참 맛있었다.
우리가 쌀을 작업하게 된 것이 1977년으로 불과 48년 전이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이땐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입시가 있었다. 시험을 봐야 했다. 당시에 명문중학교로 서울에선 경기중학교, 경복중학교가 있었고 지역별로 명문중학교가 다 있었다. 해서 우리나라 교육열이 빛을 발해 당시 초등학교부터 과외 수업을 받았다. 이때 또 선명히 남는 기억이 있다. 바로 국민교육 헌장이다. 왜일까? 중학교 입시에 반드시 나오니 무조건 외우라는 과외 선생님의 강력한 푸시 덕에 정말 달달 외웠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해서 마지막인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까지 몽땅 외웠던 기억이다. 이 국민교육 헌장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대학생이 되자 난 타자를 배웠다. 당시 타자는 상호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일반적으로 아직 널리 활성화되기 전이었다. 당시 자판이 2벌식이 아닌 3벌식, 4벌식, 공병우식 등등 아직 표준화가 되기 전이었다. 연습을 하는데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국민교육 헌장이었다. 물론 지금도 전문을 다 외운다. 이래서 조기교육이 중요하나 싶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엄청난 교육개혁의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1969년부터 중학교가 무시험제로 바뀐다는 것이었다. 당시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 내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외를 그만두는 것이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입학시험이 없어졌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하지만 당시 과외 선생님은 졸지의 실업자가 되셨다. 그때 선생님은 뭐 먹고 사시나 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곤 중학교 3년이 흘렀다. 중학교 시절 기억에 남는 것은 구충제 사건이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 참고문헌에 그때 그 뉴스를 올려놨다. 그래서 학교로 엄청난 물량의 구충제가 쏟아져 내려왔다. 중학생 대부분이 2개 혹은 3개는 감염이 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회충, 요충, 십이지향충. 그런데 문제는 한 건당 무조건 20알씩, 3건이면 무려 60알이다. 편지 봉투로 반은 좋긴 없는 분량이었다. 이걸 선생님 앞에서 무조건 다 먹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 반 친구가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걘 혼자 그 큰 주전자의 물을 반이나 마시고 나서야 알약을 삼키지 못한다고 인정받았다. 그 장면이 떠오를 때면 그때 그냥 씹어 먹으라고 할 걸 하는 생각이 지금도 난다. 정말 고생했다, 친구야. 약을 먹고 나면 너도 나도 다 어지럽고 세상이 모두 노랗게 보이고 아마 약이 산토닌이었나 싶다. 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과외를 다녔다. 몸도 좋지 않은데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런 고등학교 입시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 고등학교별 시험이 아니라 연합고사에 합격한 후 학군별 추첨제로 바뀌었다. 실제로 입시전쟁이 막을 내린 것이었다. 서울에서 1974년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우린 당시 이를 뺑뺑이라고 불렀다. 추첨제이니까. 58년 개띠가 소위 뺑뺑이 1년 차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명문고등학교인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등등이 무색해졌다. 더불어 이상한 기현상이 생기기도 했는데 서울에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평준화된 서울을 떠나서 비평준화 지역인 인천으로 옮겨 명문인 제물포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 3년 후 서울대 진학률은 어땠을까? 비평준화 지역인 제물포고등학교는 평년 수준이었고 서울에 새로운 명문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소한 과거보다 지금은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입시는 77학번 당시엔 전국 단위 예비고사를 치고 그 성적을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서 본고사를 치렀다.
지금은 대학 입시 전형이 다양해져서 대학 수능 능력고사, 내신제, 본고사를 병행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니 제도도 바뀌고 더 합리적임에 틀림없다. 누구나 그렇겠지요. 60이 넘어서 자서전을 쓰면 책 서너 권은 다 쓰고도 남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잊어버리고 싶은 일도 있고 아예 까맣게 잊었던 일도 있고요. 과거 입시 제도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지나고 보니 그때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리 빡세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적지 않네요. 하지만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겠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다 필요한 것이었네요. 양력으로 2025년 1월이고 음력으로 2025년 을사년 설을 맞이하면서 달력에 대해 알아봤네요. 옛 말씀이라고 하기엔 뭔가 개운치 않지만 시간은 나이 먹은 대로 간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20세 땐 20km로 흘러가던 시간이 65세를 넘어가니 시간이 가는 속도가 65km로 빨라진 것 같은데가 격하게 공감이 되네요. 왜 그럴까 하고 원인을 분석하다가 우연히 과거의 플래너와 지금의 플래너를 비교해 봤어요. 계획하고 실천했던 내용이 그전보다 많이 줄었다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시간은 만인에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고르고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체감 속도는 차이가 날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많이 줄었구나. 그러니까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시간이 훌쩍 간다고 느껴지겠죠. 이것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불어 나이에 맞게 바르게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버킷 리스트에 넣어 놓았던 꿈들을 꺼내서 먼지를 닦고 마주할 때란 생각이에요. 왜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신세 타령하지 말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야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 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